새벽 3시 24평 남짓한 아파트에서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락산 자락의 낡은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사는 아주 조용한 동네였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65세 김서연 씨의 평화롭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는 평생을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남을 돌보는 데 익숙했어요. 하지만 정작 자기 가족 안에서는 제대로 된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는 신세였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고 홀로 지내던 그녀에게 아들 박준서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서연 씨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7살 아들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고 말수는 적지만 책임감 강한 아이였어요. 며느리 최유진은 34살 온라인으로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있었죠. 처음 봤을 때부터 참 상냥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서연 씨에게도 언제나 깍듯하게 인사하고 집안일도 똑 부러지게 해냈거든요. 서연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우리 아들이 정말 복덩이를 만났구나. 그렇게 함께 산 지 2년. 서연 씨는 어느새 이 집에서 있어도 없는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개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는 게 일과의 전부였죠. 며느리 유진은 늘 생글생글 웃으며 인사했고 아들 준서는 요즘 부쩍 피곤하다며 자기 방에 눕기 바빴어요. 최근 들어서는 수면 장애와 피로감 때문에 병가까지 내고 집에 머물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같은 동 2층에 사는 미니 엄마가 서연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저기, 서연 씨.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요? 새벽마다 서연 씨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요. 서연 씨는 당황하며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무슨 소리요? 아이고, 우리 집은 조용하기만 한데, 글쎄, 뭔가 끼익, 끼익 하는 소리도 나고. 아, 젊은 부부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미니 엄마의 말에 서연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 텄습니다. 정말 그런 소리가 난다고? 나는 왜 한 번도 못 들었을까? 그날 밤부터 서연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누워있는데 정말로 새벽 3시쯤 되자 어디선가 미세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는데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억지로 누르거나 짓누르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죠. 서연 씨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하지만 동시에 아들 부부의 사생활을 엿듣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녀는 베개로 귀를 꾹 막고 잠을 청했지만 그 소리는 끈질기게 의식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며느리 유진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상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 준서 역시 별다른 변화는 없어 보였죠. 아, 내가 너무 예민한가. 서연 씨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소리는 어김없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서연 씨는 확신했어요. 이 집에서 분명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띠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 10분이었어요. 잠에서 깬 서연 씨는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CCTV 앱에서 보낸 움직임 감지 알림이었죠. 그녀는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다 큰 아들 부부가 새벽에 뭘 하든 엿보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째 계속되는 그 기이한 소리의 정체가 도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알림이 올 때마다 갈등했어요. 이걸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그녀는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거실 천장에 달아놓은 CCTV는 두 방문 앞을 동시에 비추는 위치에 있었어요. 서연 씨가 처음 CCTV 영상을 틀었을 때 화면은 어둡고 흐릿했습니다. 적외선 모드로 녹화된 탓에 사물의 윤곽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곧 서연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방문 틈으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실루엣 하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듯했고 다른 하나는 그 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얼굴이 확 붉어졌어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그녀는 황급히 화면을 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래쪽,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보통 부부가 관계를 가질 땐 두 사람 모두 움직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영상 속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짓누르거나 옴짝달싹 못하게 억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덜컥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준서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며느리 유진은 워낙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소리를 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아들 준서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더 헬쑥해 보이고 안색도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았으니 딱히 이상할 것도 없었죠. 준서야, 몸은 좀 괜찮니?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준서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며느리 유진은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요즘 환절기라 그런가 봐요. 어머님, 푹 쉬라고 해도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서연 씨는 유진의 말을 들으며 또 다른 의문이 들었어요. 잠을 못 잔다고? 그럼 새벽에 들리는 그 소리는 대체 뭐란 말이지? 잠 못 자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CCTV 알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연 씨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영상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쪽 실루엣의 손이 아래쪽 실루엣의 얼굴 근처에가 있었고 아래쪽 사람은 정말로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 씨의 심장이 바닥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야.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녀는 영상을 다시 돌려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파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CCTV 저장 공간이 다 돼서 자동으로 지워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었어요. 서연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혹시 준서가 어디 아픈 건가? 아니면 혹시 유진이가 준서를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며느리 최유진의 행동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켜보던 그녀는 유진의 일상에 기묘한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유진이 부엌에서 칼을 잡는 손놀림은 너무나 정확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했죠. 채소를 써는 크기도 항상 일정했고 칼을 내려놓는 위치도 늘 똑같았어요. 빨래를 개는 순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드시 속옷부터 시작해서 양말로 끝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 순서를 고집했죠. 서연 씨는 처음엔 그저 유진이가 깔끔하고 체계적인 성격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그 정도가 지나쳤어요. 마치 감정 없는 로봇처럼 똑같은 동작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아들 준서를 대할 때 유독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준서가 조금이라도 다른 곳을 보거나 딴짓을 하려 하면 유진은 즉시 그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그건 마치 준서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서연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준서와 유진도 함께 있었는데 준서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진도 벌떡 일어나더니 나도 같이 갈게라고 말하는 겁니다. 준서는 당황하며 잠깐만, 나 혼자 갈 수 있어라고 했지만 유진은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서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개인적인 공간은 필요한 법인데 유진은 준서에게서 단 한 발짝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CCTV 알림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서연 씨가 망설임 없이 즉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숨막히는 장면을 목격했죠. 화면 속에서 유진은 준서의 얼굴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입 주변에 무언가를 가져다 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유진만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결코 사랑을 나누는 부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서연 씨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야. 그녀는 당장 119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화면 속 유진이 고개를 들어 정확히 CCTV를 올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소름 끼치는 눈빛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CCTV 앱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어젯밤 영상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자동 삭제되기엔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말이에요. 유진아, 혹시 CCTV 설정 만진 적 있니?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너무나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영상이 자꾸 없어져서 아마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진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서연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유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 씨는 준서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엿봤어요. 하지만 유진은 귀신같이 알고 항상 근처에 있었고 준서 역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서연 씨는 준서의 팔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바늘 자국 같은 것들을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마치 주사를 맞은 것 같은 촘촘한 자국들이었어요. 준서야, 팔에 이게 다 뭐니?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준서는 자기 팔을 내려다보더니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언제 생긴 건지. 바로 그 순간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님. 요즘 준서 씨가 잠을 통 못 자서 수면 주사를 맞고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서연 씨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내 아들에게 무언가 끔찍한 짓을 하고 있다고. 그날 밤 서연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 어김없이 CCTV 알림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유진은 준서의 얼굴을 손으로 틀어막고 있었어요. 준서는 숨을 쉬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았지만 유진은 더 강한 힘으로 짓눌렀습니다. 서연 씨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 방으로 뛰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화면이 툭 하고 끊겼습니다. 누군가 CCTV 전원을 내려버린 거였죠. 서연 씨는 문득 준서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유진과 결혼하기 전 아주 힘들게 연애를 끝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준서는 한 여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그 여자를 임신시켜 놓고는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었습니다. 준서가 서연 씨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는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정말 나쁜 놈인 것 같아. 그 애 혼자서 어떻게 하라고. 준서는 눈물을 펑펑 쏟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살이었다고 했습니다. 준서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었죠. 서연 씨는 그때를 생각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불쌍한 아가씨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시기와 유진이 준서를 만난 시기가 거의 겹친다는 점이었어요. 준서는 그 여자가 죽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유진을 만났고 1년도 채 안 돼서 결혼했습니다. 서연 씨는 며느리 유진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유진은 자기 가족이나 과거에 대해 입을 꾹 닫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 정도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서연 씨는 용기를 내어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너 우리 준서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지냈니? 유진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별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어머님. 그래도 가족은 있을 것 아니야.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거든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하기 짝이 없었죠.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살았을 뿐이에요. 서연 씨는 유진의 대답에서 섬뜩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힘든 과거를 이야기할 때 감정이 묻어나오기 마련인데 유진은 너무나도 담담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 씨는 우연히 유진과 준서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준서 씨, 나 절대 떠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약속해. 절대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유진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냥 약속해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만 보겠다고. 준서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런 생각 안 할게. 서연 씨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무시무시한 집착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날 밤 유진이 서연 씨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는 기분이 어떤 건지. 그게 무슨 소리니? 사랑은 소유예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서연 씨는 유진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 말 속에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뒤틀리고 일그러진 집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아, 사랑은 소유가 아니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지. 유진은 피식 하고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도 준서 씨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뺏기셨죠. 그게 어떤 기분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서연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이 시어머니인 자신을 라이벌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나는 준서 엄마다. 그건 다른 종류의 사랑이야. 사랑은 그냥 사랑이에요. 종류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순간 서연 씨는 확신했습니다. 최유진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내 아들 준서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준서를 임신시켰던 그 여자와 유진이 혹시 같은 사람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의심이 들었어요.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졌고 유진의 비밀스러운 과거도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유진은 자신을 버린 준서에게 복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시는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려는 걸까? 서연 씨는 확신했습니다. 유진은 내 아들을 죽이고 있었다. 천천히 매일매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연 씨는 아들 준서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항상 곁을 맴돌았고 준서를 절대 혼자 두지 않았어요. 그건 감시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이 잠시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서연 씨는 준서에게 다가갔어요. 준서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준서는 소파에 맥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했어요. 준서야, 너 요즘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 거니? 엄마가 보기엔 너무 안 좋아 보여.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 씨를 봤어요. 그의 눈은 흐리멍덩했고 초점조차 맞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병원에는 가봤어? 이렇게 계속 피곤한 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야. 유진이가 병원 데려다 줘요. 수면 주사도 맞고 있고요. 서연 씨는 아들의 대답에서 깊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준서는 이제 유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준서야, 혹시 유진이가 너한테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니? 그 말을 듣자 준서는 갑자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이는 절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널 아프게 하면 그건 안 되지. 유진이는 절 아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절 보호해주고 있어요. 서연 씨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 씨는 준서를 데리고 억지로라도 병원에 가려고 했어요. 준서야, 엄마랑 병원 가자. 제대로 검사 한번 받아보자. 하지만 유진이 즉시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이미 좋은 병원 알아봤고 준서 씨 거기서 잘 치료받고 있어요. 그래도 다른 병원에서도 진찰을 정말 괜찮다니까요. 준서 씨도 지금 병원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준서는 고개를 저으며 피곤해라고 중얼거렸어요. 서연 씨는 가슴이 터질 듯 답답했지만 더는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어요. 오늘 밤 또다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땐 반드시 119에 신고하겠다고. 새벽 3시. 예상대로 CCTV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달랐어요. 더 급박하고 더 절망적인 소리였습니다. 서연 씨는 즉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욱 끔찍한 장면을 봤어요. 준서가 침대에서 심하게 몸부림치고 있었고 유진은 그런 그를 온몸으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방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서연 씨가 소리치며 문을 벌컥 열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지옥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아들 준서는 침대에 손목과 발목이 밧줄로 묶여 있었고 며느리 유진은 그 위에 올라탄 채 아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준서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쉬지 못해 고통스럽게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런 준서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유진아, 당장 그 손 안 떼?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 씨를 봤습니다. 그 순간 서연 씨는 유진의 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봤어요. 평소에 상냥하고 헌신적이던 며느리가 아닌 차갑고 무서운 괴물을 봤습니다. 어머님, 방해하지 마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너 미쳤니? 지금 준서 죽이려는 거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서연 씨는 즉시 준서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려고 했어요. 하지만 유진이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 사람은 제 거예요. 서연 씨는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곧바로 일어나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하지만 유진이 핸드폰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핸드폰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준서는 점점 움직임이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아들을 살리려 했지만 유진은 계속해서 그녀를 막아섰어요. 제발, 제발 그만해. 서연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오히려 더 강하게 준서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서연 씨의 방해에 화가 난 것처럼 서연 씨가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넌 지금 살인을 하고 있는 거야. 유진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준서 씨가 날 떠나려고 했어요. 또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이번엔 절대 놓칠 수 없어요. 서연 씨는 유진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유진이 말하는 다른 여자가 혹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유진은 시어머니인 자신까지도 사랑의 라이벌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유진아, 정신 차려. 준서는 내 아들이야. 다른 여자 생각 안 해. 거짓말. 준서 씨는 항상 어머님 생각만 해요. 저보다 어머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준서의 목을 더욱 세게 조르기 시작했어요. 준서의 얼굴은 이미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절망적으로 서연 씨를 향해 있었지만 점점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서연 씨는 미친 듯이 유진을 밀쳐내려 했지만 필라테스 강사인 유진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유진아, 제발. 준서가 죽어가고 있잖아.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유진의 말을 들으며 서연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유진은 정말로 준서를 죽이려 하고 있었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필사적으로 방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어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먼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아무도 방해 못해요. 우린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서연 씨는 온몸으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낡은 아파트의 방음은 생각보다 좋았고 깊은 새벽이라 누구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이미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어요. 서연 씨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준서에게 기어갔습니다. 준서야, 준서야. 그녀는 아들의 뺨을 두드리며 깨우려 했지만 준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준서에게서 손을 떼더니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준서 씨는 이제 완전히 내 거예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서연 씨는 아들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간신히 아주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직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살려 즉시 인공호흡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유진이 또다시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준서 씨에게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서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나한텐 준서가 전부란 말이야. 저한테도 준서 씨가 전부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방해하시잖아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아마도 이웃 중 누군가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유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지는 것 같았죠. 괜찮아요. 이미 늦었어요, 준서 씨는.
이제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도 함께였어요. 빨리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서연 씨는 울부짖으며 그들에게 매달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즉시 준서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숨도 거의 쉬지 않고 있었어요. 유진은 경찰들에게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랑했거든요. 진짜로. 사랑했어요. 이게 사랑입니까? 사람을 죽이려 한 게 사랑이라고요? 네, 사랑이에요. 이제 준서 씨는 아무 데도 못 가요. 영원히 제 곁에 있을 거예요. 서연 씨는 유진의 말을 들으며 치를 떨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짓을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서연 씨에게 말했어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갑니다. 상태가 위독하니 같이 타세요. 서연 씨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들은 온갖 장비에 둘러싸여 있었고 구급대원들은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서연 씨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사람한다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병원에 도착한 후 준서는 즉시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온갖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장시간 산소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뇌사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연 씨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뇌사라니, 그럼 우리 준서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는 건가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기적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의사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서연 씨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남을 돌보며 살아온 그녀가 정작 가장 소중한 아들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유진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으로 판정되어 치료 감호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유진은 끝까지 자신이 한 일은 숭고한 사랑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유진의 과거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준서가 과거에 임신시켰던 그 여자였습니다. 자살로 위장한 후 신분을 바꿔 준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서연 씨는 그 사실을 알고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어요. 유진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겁니다. 준서를 자신과 똑같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안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준서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언제 깨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매일 병원에 가서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아들 준서가 깨어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숨만 쉬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능성은 희박해져 갔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았고 자발적인 호흡도 거의 없었죠. 서연 씨는 매일 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준서야, 엄마 여기 있어. 어서 일어나야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하지만 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유진에게서는 가끔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항상 똑같았어요. 준서 씨를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섬뜩한 믿음. 서연 씨는 그 편지를 볼 때마다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 씨는 병실 의자에서 깜빡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잉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CCTV 앱에서 온 알림이었어요. 서연 씨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집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이었죠.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그녀는 실시간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화면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서연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영상을 끄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화면 한 구석에서 무언가 스르륵 하고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들 부부의 방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어둡고 희미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유진이가 탈출한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치료 감호소는 보안이 철저한 곳인데 그럼 도둑인가? 서연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잡고 있던 준서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까딱 하고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준서야, 준서야. 서연 씨가 급히 아들을 살폈지만 준서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어요. 아마 자신의 착각이었을 겁니다. 다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집의 영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이었어요. 서연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헛것을 봤나 보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이 번쩍이며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움직임 감지됨. 아들 부부방. 서연 씨는 급히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아들 부부의 방 안 침대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유진이 준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유진은 감호소에 있고 준서는 지금 여기 병원에 있는데 서연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실이 맞는 걸까? 그녀는 간호사를 부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왔을 때 화면은 이미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머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그날 밤 서연 씨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핸드폰만 확인했지만 더 이상 알림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문득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기이한 소리가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 위잉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고 새로운 알림이 떴어요. 움직임 감지됨. 아들 부부 방.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을 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준서가 혼자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할 아들 준서가 텅 빈 집에서 CCTV를 통해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서연 씨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마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서연 씨는 황급히 아들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병원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면 속의 저것은 누구일까요? 서연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모든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